동아시아 인구 고령화와 노인 장기 요양 보호라는 주제를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호 문제를 가족이 보호하는 거하고 사회가 보호하는 거하고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모델이 없겠는가? 이것을 제가 찾는 것이 오늘 제 발표의 목적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이 내용은 동아시아 인구 고령화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WHO 또는 유엔의 근래 최근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인구 통계나 이런 것들은 유엔 자료와 WHO 자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선 그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인구를 볼 때 지난 250년, 300년 전체를 이 그림을 보시면 20세기 오기 시작하기 전에는 그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뭐 10억 안 되고 이렇게 그렇게 쭉 오다가 20세기가 되면서 이제 인구가 이 10억을 넘어서 오면서 20억으로 그다음에 그 넘어서면서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20세기 전체가 이 산업화하고 그리고 이제 기대 수명이 연장하고 그러면서 인구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또 한편 이 산업화로 그 전 세계 인구의 삶의 질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한편 21세기에는 개발도상국의 인구도 굉장히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지구촌에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 많이 있었지만 함께 등장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인구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인구 고령화 문제. 이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지금 등장되어 있죠. 그 중요한 그 원인이 기대 수명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20세기부터 21세기에 걸쳐서 한 100년 동안에 전 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이 30년 연장됩니다. 엄청나게 크게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21세기가 되면서 특히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엔은 노인 인구의 통계를 60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잡고 있어서 제가 이 유엔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유엔 통계 60세 이상 노인이 대개 이 20세기 말 21세기 시작되는 2000년 이 근처에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1세기 한 중반쯤 2050년쯤 가면 노인 인구 분포 비율이 갈색이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걸 말하는데요. 이 30%가 넘는 나라가 유럽 전체, 그리고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가 전부 노인 인구가 30% 넘는 나라가 되어서 2050년에 64개국이 30% 넘는 나라가 될 걸로 이 지구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특히 노인 장기 요양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주로 80세 이상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후기 고령 노인 인구라고 하는데 후기 고령 노인 인구가 보시다시피 2000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일본이 빨간 거고요. 일본이. 그리고 OECD 평균이 청색 굵은 선인데요. 늘어나고 우리 한국도 요선인데요. 요선인데 21세기 들어서면 이렇게 빠르게 그냥 늘어나고 중국도 이때부터 한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기 중국인데요. 이렇게 그 후기 고령 노인 인구가 아시아 세 나라, 일본, 한국, 중국 세 나라가 세계에서 굉장히 빠른 나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호의 대상 중에서 중요한 인구 집단이 치매 노인인데요. 그 치매가 걸려서 인지 기능이 다 떨어지면요, 자기 혼자 생활할 수 없고 누군가 옆에서 돌봐줘야 되잖아요. 이 치매 노인이 21세기 들어서서요,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 새파란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빨간색의 개발도상국과 중진국에서 현재 전 세계 치매 노인이 한 4천만 조금 넘는데요. 이게 1억 2천만으로 21세기 중반에 1억 2천만 명이 전 세계 노인 인구 중에서 1억 2천만 명이 치매 노인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치매 노인이 지금 100만 명 육박하고요. 곧 200만 명 되는데 그 치매 노인을 누가 돌봐야 되느냐. 그것이 노인 장기 요양 보호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구 문제에서 이 문제가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지구촌의 인구 고령화를 이 축복으로 볼 거냐, 도전으로 볼 거냐 하는 이슈를 제기합니다. 이 인구 고령화는 축복이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오래 살면 인간이 오래 사는 장수에 대한 희망이 인류 역사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오래 살면 축복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 노인 모두 인구가 노화되고 노인들이 많고 오래 살면은 그 오래 사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일하고 하면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기회를 활용하면은 하나의 축복이 될 수가 있죠. 그 인구 고령화가 인류 사회의 축복이 될 수 있지만 한편 가장 큰 도전이 노인 장기 요양 보호의 문제입니다. 치매 중풍 누워있는 노인들의 도전은 이게 축복인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전이다. 이 도전을 치가 챌린지인데요. 그 챌린지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걸 대응할 거냐 하는 게 노인 장기 요양 보호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의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그럼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류 사회의 큰 도전이라고 하는데, 이 도전의 문제가 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호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호 이슈는 아까 인구 고령화로 이런 이슈가 크게 대두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 고령화 자체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한편 만성질환, 기능적 손상, 중풍, 치매, 심장병, 그 다음에 관절염, 척추, 근골격계 질환, 많은 그런 만성질환으로 기능적 손상, 이 말은요, 활동 능력이 없다. 자기 혼자. 그렇게 했을 때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우면 이런 노인이 굉장히 증가하는데, 한편 이런 노인들을 부양해왔던 전통적인 가족 보호 기능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노인 장기 요양 보호의 이슈입니다. 요 조금 더 강학적인 이야기지만 대학에 강의할 때 이렇게 쓰는 이야기인데, 그냥 참고로 노인 장기 요양 보호라고 하는 롱텀 케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좀 개념 정리를 하면, 요 밑에는 영어로 정리한 거는 WHO가 공식적으로 롱텀 케어에 대해서 정의한 거고요. 요걸 우리말로 좀 이렇게 번역하면 내재적 능력이라는 게요, 영어로 intrinsic capacity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입니다. 고유의 능력이란 거는요,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이런 능력, 그 신체적인 정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이 능력을 잃어버렸다. 치매가 걸리고 중풍에 걸리고 이렇게 이걸 잃어버린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 활동 능력 밑에 보시다시피 식사하고 화장실 가고 목욕 가고 전화하고 장 보고 교통수단 이용하고 금전 계산하고
이런 기능적 활동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유지하면서 이걸 해야 밥 먹고 살아야 되고 화장실 가고 목욕 가고 장을 봐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유지하도록 도와줄 건가? 인간의 어떤 그 자유와 존엄성을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도와줄 건가? 근데 이런 능력을 잃은 사람이 이런 걸 도와주는데 시간이 그런 노인을 도와주는데 일주일 한 달이 아니고 1년, 2년 계속 도와줘야 되거든요. 장기간. 그래서 롱텀 케어라고 하는데 보통 뭐 이론적으로는 6개월 이상 도와줘야 될 경우를 롱텀이라고 하는데 자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용어가 이 롱텀 케어의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롱텀 케어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아까 제가 대충 설명했는데 2050년에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80세 이상 노인이 4억이 넘죠. 이런 식으로 이 고령 노인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노인 장기 요양 보호의 욕구가 커져가는 거죠. 자, 이렇게 커져가는 노인 장기 요양 보호의 이슈에 대응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그 모든 선진국에서는 후진국에서는 이게 개발이 늦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고령사회 장기 요양 보호에 대해서 전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대개 요양원과 같은 시설을 먼저 만들고 그걸 좀 반성하고 난 다음에 지역사회보호, 집에서 보호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전환하고 그러면서 되게 사회보장제도 예를 들면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정부의 공공책임을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대응하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장기요양보호에 대응하면서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요양보호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돈을 누가 감당할 거냐 이런 거를 모두 걱정을 하고 있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의 이 정책을 요소가 이 필요한 노인들, 장기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은 모두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위해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는요, 시설이나 인력이나 제도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돈을 잘 조달하되 재정의 효율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경제 성장과의 관계에서 지속 가능성이 된다. 이렇게 모두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기본적인 고려 요소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는데 전 세계가 이 노인 장기 요양보호에 대응하면서 대응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나라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 크게 보면요. 공공 책임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정부 개업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예를 들면 보편적인 보호를 할 거냐, 선별적인 보호를 할 거냐,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나라마다. 그 다음에 재원 조달과 관리 운영에서 재원 조달을 세금으로 할 거냐,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험료 받아 할 거냐, 그리고 기존의 의료보험과 같은 의료 시스템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나라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시설 보호로 중심으로 갈 거냐, 지역사회에서 집에 두고 보호하는 걸 중심으로 갈 거냐, 이것도 나라마다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아시아, 우리 오늘 주제로 있는 동아시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됩니다. 동아시아는 여기 주로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주로 이 나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구촌에 아까 그 전체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데 대체로 현재 전 지구촌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요거는 60세가 아니고요. 65세 이상 노인이 전 세계 노인 인구 중에서 동아시아에 3분의 1이 있습니다. 3분의 1이. 대개 아마 2억 3천, 4천, 전체 7억 인구 중에서 2억 3천, 4천의 3분의 1의 노인 인구가 지금 동아시아
이 네 나라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노인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서 이 네 나라는요, 이 네 나라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 현재 노인 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9%인데요. 일본은 28.4, 한국은 15.7, 중국은 13.5, 전 세계 평균을 훨씬 윗돌면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산업화 도시화를 하는 사회 변동에 아주 격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다른 개발도상의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은 전통적인 가족의 노후 기능을 6.25 전통에 따라서 이 기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동아시아에 보면요, 여기 2020년 지금쯤은 일본이 굉장히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대만이 중간쯤 되고, 중국이 이렇게 제일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2050년에 가면요, 거의 이 네 나라가 다 비슷한 수준으로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80세 이상 후기 고령 노인 인구는 지금 2020년에 일본이 월등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대만이 여기고 중국이 좀 낮은데, 이것도 2050년 되면 여기 전체적으로 중국이 조금 뒤처지지만 일본, 한국, 대만 이건 굉장히 비율이 높아져 갑니다. 이와 같은 그 노인 인구 고령화 추세에 대해서 우리 동아시아 네 나라가 노인 장기 요양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시면,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에 개호보험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했고요. 한국은 2008년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시행했고요. 대만은 2015년에 노인 장기 요양 보호 서비스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시행하고 있고요. 중국은 현재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와 장기 요양 보호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중국도 2010년대부터 이 노인 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 장기 요양 보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같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못하지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아시아에서 보면요, 이 제도에서 일본, 한국, 대만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뭐 홍콩, 싱가포르도 앞서가고 있지만, 홍콩은 이제 뭐 거의 나라가 이제 없어진 상황이니까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고, 나머지 몽고,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은요, 이 부분에서 아직도 후진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일본 먼저 한번 보죠. 일본은 노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노인복지법을 1963년에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60년 전에 이 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법과 안 되니까 노인보건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82년에 시행을 하다가, 그러면서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고령화 이슈가 커져가니까요. 1989년에 이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골드프레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97년에 이 개호보험법을 만들어서 노인복지법 후에 34년 만에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2000년에 개호보험제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요, 일본은 개호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개호라는 말이요, 이 사람인 변에 개입이라는 개체를 만듭니다. 사람이 그 개입을 한다는 말은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겨드랑이에 이렇게 끼고 부축하는 모습으로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때문에 한자의 개자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인변에 개입이라는 개자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이 개호란 말 쓰자 많이 주장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쓰지 말자 해서 우리는 개호라는 말을 안 쓰고 장기요양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일본은 이걸요 참 잘 만든 말.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요 장기요양 대상 노인에 대한 보호 서비스를 참 한자를 잘 만든 말입니다. 이것이 개호보험제도. 호자는 물론 보호한다는 뜻이고, 그런데 이 말을 개호보험제도로 만들었는데 이 개호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제도가 사회보험 방식입니다. 전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그리고 본인이 10%의 돈을 보태서 이제 돈을 조달하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지방정부와 건강보험조합을 보험자로 해서 돈을 만들고 조달하고, 그리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서비스는 도도부현 시정촌의 지방별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이 개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기요양 인정자는 658만 명쯤 됩니다. 굉장히 인구가 크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요양원 시설은 한 3만 5천 개가 되고요. 집에서 있는 노인을 도와주는 재가 서비스 시설은 한 8만 개쯤 되고, 2018년에 일본에서 이걸로 위해서 쓴 돈이 11조 엔입니다.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한 120조 원쯤 됩니다. 1년에 120조. 우리나라 정부 전체 예산이 지금 500조를 조금 넘는데요. 일본은 노인 장기요양 보호에 120조 원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자, 한국은 1981년에 노인복지법을 만들고 그 후에 26년이 지나가지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2007년에 만들어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게 개호라고 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린 대로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이 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로 조달하고 정부가 일정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의료보험과 건강보험과 한 군데서 다루고 있고요. 이 건강보험공단이 단일보험자로 되고요. 일본은 조합이 막 수천 개 됩니다. 수천 개 되는데 우리는 조합을 따로따로 하지 않고 통합 건강보험공단 하나가 이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제도를 시작할 때 이거를 정부 돈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를 할 거냐,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할 거냐, 이까지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갖고요. 재정을 조세로 할 거냐, 보험료로 할 거냐, 이 가지고도 심각하게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조세로 안 하고 보험으로 갖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자를 공공이 할 거냐, 민간한테 맡길 거냐, 이 가지고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공이 30%, 민간이 70% 하는 그런 결정을 해서 현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신문에 각각 보는 노인요양원이나 이런 건 전부 민간기관입니다.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민간기관이 전체 서비스 공급자의 7할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황을 잠시 좀 소개하면요. 2019년 수치인데요. 장기요양 인정자가 77만 명. 아까 일본은 되게 6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77만 명인데 인구에 비례해서 일본보다 확실히 적죠, 그죠? 적다고요. 근데 우리는 전체 노인 중에서 9.6%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요. 일본은 그게 13%, 14% 그렇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 장기요양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은 대체로 학자들이 10% 내지 16%를 보고 있습니다. 65세 노인 인구 중에서 16%가 이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늙어서 건강하게 늙고 뷰티풀 에이징 하면은 이 안에 안 들어가는데 그 뷰티풀 에이징 하지 못하는 사람이 10% 내지 16%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10%입니다. 10%. 대상자 어떻든 간에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제도 처음 시작할 때 5%였는데요.
이게 10%로 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도 앞으로 더 13%, 15% 이렇게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도와주는 장기요양 시설을 요양원인데 요양원 우리나라가 한 5천 개쯤 됩니다. 이것도 제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노인들 도와주는 재가 서비스 시설도 2만 개쯤 되는데요. 이것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늘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요양원하고 재가 서비스 늘어난다고 봐야죠. 2019년에 우리는 이 제도 운영하는데 8조 원 정도 돈을 썼습니다. 아까 일본은 110조 원 정도의 돈을 썼는데 우리는 8조 원이니까 뭡니까? 10분의 1도 지금 안 되는 거죠. 아직은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이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금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노인복지법을 우리 한국보다 1년 먼저 만들었고요. 그다음 그 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서 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몇 년 동안에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보험 방식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정부 재정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어느 걸로 할 거냐 가지고요. 국민당에서는 요양보험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민진당에서는 정부 재정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래가지고 국민당과 민진당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국민당이 집권을 했던 2014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영구 총통이 이걸 제출해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2015년부터 정부 재정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법 현재 차이잉원 대통령이 민진당인데요. 민진당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현재는 이 법을 가지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아주 싸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 한번 빛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했듯이 보험 방식이 아니고 정부 재정을 하는 서비스 방식이고요. 대만은 이 서비스 시작하면서 처음에 얼마입니까? 이거 14만 2천. 대만 인구가 지금 2,500만 쯤 되고요. 노인 인구가 되게 350만 됩니다. 근데 그런 중에 14만 명만 하고 있으니까 정부 돈으로 하니까요. 예산이 부족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보험제도와 정부 재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보험제도는 필요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부 재정을 하면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노인을 계속 추려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대만은 정부 재정을 하면서 아직 지금 뭐 10만, 20만 이렇게만 하고 있죠. 자,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중국은 중국 본토는요. 아까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12차 5개년 계획부터 노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노인 장기요양 보호에 대한 제도를 검토를 하다가 2016년 이때 제13차 5개년 계획 때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 보호 서비스 제도 두 가지 보험료를 하는 보험제도와 정부 돈으로 하는 서비스 두 가지 다를 시범 사업을 하자. 이래가지고 현재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익기 선생님하고 같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지역교에서 칭다오에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요. 칭다오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그 결과가 완전히 안 나왔어요. 어떻든 간에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해서 그런 상태에서 이 노인 장기요양 보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아직은 지금 미지수고요. 비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가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노인 장기요양 보호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걸 다시 엮어서 이 노인 장기요양 보호의 동아시아 모델이 없겠느냐. 그걸 한번 찾아보자 하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전 지구촌에서요, 이 동아시아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굉장히 빠르게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또 동아시아는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 보호에 하는 세계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아시아의 이거 관련된 특징적인 조건을 보면요.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노인 장기 요양 보호의 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전 세계 3분의 1이고요. 마찬가지로 노인 장기 요양 보호의 욕구의 3분의 1도 이 동아시아에 있습니다. 양쪽으로 엄청 큰 거죠. 그러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장기 요양 보호의 재정 감당 능력이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게 전통적인 가족 부양 유교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현대 산업 사회에서 가족의 노원 보호 기능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것도 동아시아의 같은 조건입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이 동아시아는 현재 이 장기 요양 보호에 아주 특색 있는 지금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사회보험 방식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벌써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보편적인 서비스에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지금 13차 5개년 계획에서 이 사회보험 방식의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지난 한 10년 동안에 이게 장기요양 서비스냐, 보험 방식이냐 할 때 논쟁이 계속 있고, 현재 서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저는 대만을 여러 번 가봤는데요. 결국은 이 싸움 끝에 이 사회보험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치적인 문제인데 결국은 이 사회보험 방식으로 간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대만의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 장기 요양 보호는요, 건강보험제도가 아주 직결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건강보험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도 장기 요양 보호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색은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인데요. 선진국은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이걸 할 때 요양원 같은 시설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하니까 이제 지역사회 보호로 전환했는데 그 선 시설 보호, 후 지역사회 보호로 갔습니다. 역사가 선진국은 지난 한 80년, 90년 동안에. 근데 아시아는요, 처음부터 이걸 둘을 동시에 합니다. 시설 보호, 지역사회 보호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도 지금 특색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요양원과 이런 요양원 시설에 입소해서 하는 걸 도와주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통합으로 해서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일본과 한국이 같이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과거 지금 한 7, 8년 동안에 이걸요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 동아시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가는 쪽으로 그런 모델을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비스를 국가나 공공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고 시장 기능에다 맡기는 쪽으로 시장 기능에 맡긴다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도 한다. 사업으로 노인 장기요양 보호 서비스를 사업하는 사람들이 해서 돈도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전부 다 시장화하진 않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민간화하고 시장화하는 거는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이 모든 나라가 이 제도에서 민간 기관을 서비스 공급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노인 장기 요양 같은 대부분이 모두 민간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이걸 민간화하고 있고 중국도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이 부분에서는요, 장기요양 서비스는 국영이나 공영 체제가 아니고 사적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사적 민간 기관에도 맡기고요,
심지어 국가에서 공산당에서 지원하는 기업이 큰 기업한테 이야기해서 네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큰 기업이 사적 형태의 장기요양 서비스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가 민간화하고 시장화하는 것이 우리 동아시아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호에서 가족이 전통적으로 보호하는 거고 사회가 보호하는 거에 보완적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제가 아까 자꾸 이야기했는데요. 전통적인 유교 문화가 노인 부양진이 자꾸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은요. 전통적 가족 보호 제도를 다 버리지 않고 가족이 보호하는 패밀리 케어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요양원이나 취약가 서비스를 유지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그래서 보완용의 혼합적인 시스템을 현재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하면은 전 세계에서 아주 특색 있는 그런 장기요양 서비스의 보완 모델이 된다. 예를 들면요, 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부모에 대해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하는 노동은 신체적인 보호는 외부 사회적 보호 시스템의 요양보호사를 활용하고 그리고 그 노인에 대한 정서적인 보호는 가족이 하고 이렇게 분업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양보호사를 시키고요. 마을동무하고 이런 거는 가족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자녀들이 전부 식장 가기 때문에 요양보호사한테 맡기고 밤에는 자녀들이 집에 와서 부모를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주야간 분업 형태도 발달하고 있고요. 아예 제도 안에서 가족 요양급여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이건 뭐냐면은 아들, 딸, 며느리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그 자격을 따고 직접 자기 부모를 보호를 해주고 서비스하면서 그 필요한 돈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이런 가족 요양급여 제도를 우리나라는 지금 도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주목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이 제도를 도입 못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는요, 이 되게 이 합리적인 어떤 제도 운영이 안 되고 불합리한 게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족이 요양보호사 돼가지고 자기 부모를 보호하도록 만든 놓으면 실제로 자기 부모를 보호하지 않고 돈만 받아갈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는 걸 우리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 해서 일본은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독일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도 원래 이걸 채택할까 말까 아주 엄청나게 논란 끝에 막판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지금 10여 년이 되는데 부작용이 많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돼 가지고 부모를 보호한다 하면서 제대로 부모를 보호 안 하는 겁니다. 돈만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게 이제 이 가족 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어떻든 간에 그 둘을 보완할 모델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그 노인 장기요양 보호의 동아시아 모델에서 하나의 마지막 하나의 이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선 첫째,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 동양도 그런데 이런 노인들 도와줄 때 이제까지 살던 곳에서 동네에서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 죽는 거 이것이 그것도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 가버리고 하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서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통합적인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통합적이라는 말은요. 아플 때 병원 가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요양 필요할 때 요양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또 마을동무가 필요하면 복지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일단 장 보고 뭐 필요한 도움을 받으려면 생활 서비스를 받고 이거를 묶어서 지역 사회에서 돌봄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묶어서 만들어지면 굳이 요양원 안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큰 과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계속 동아시아 국가에서 자랑해 왔던 가족 보호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보완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 문제가 아주 세계적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개 서양 국가는 전통적인 가족 보호 기능이 약했기 때문에 노인 장기요양 보호에서 가족의 역할이라는 게 물론 가족이 역할이 있죠. 있지만 그걸 강조하지 않고 되게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 동아시아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가족이 특히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런 노동은 사회적 보호에 맡긴다 하더라도 정신적 보호 기능을 최대한 유지해서 부모하고 말동무가 되고 또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도와주도록 하는 그 기능은 최대한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설에 보냈을 때 노인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이 좀 집도 잘 짓고 그리고 또 그 서비스 하는 전문가도 있고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굳이 그거 가는 고래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 요양원을 고래장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면은 자식들이 볼 때도 걱정하지 않고 요양원에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 사회적 보호 기능을 보완하는, 이렇게 보완하면서 가족 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그리고 사회적 보호를 잘 발전시키고 하면서 전통적인 가족 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 마찬가지고 일본 마찬가지고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나라가 공히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동아시아 동아 노인복지연구소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깊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요거는 제가 대만에 가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발표했을 때 대만의 그 복지를 담당한 정무장관 중에서요, 설승태, 우리말로 읽으면 설승태인데요, 중국말로 하면 셔라고 하는 장관이 저한테 이런 글귀를 만들어줬어요. 이런 글귀를. 이 글귀가 뭐냐면요, 흥왕, 제 이름이 한자로 흥봉이거든요. 흥봉, 흥왕. 흥이라는 말이 뭐냐면 일으킨다는 뜻이거든요. 받든다는 겁니다. 받들어서 왕성하게, 일으켜서 왕성하게 한다. 뭐를? 동아시아에서 사회복지를 받들어서 왕성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봉자가 제 이름의 마지막 글자인데요. 봉을 원래 봉사한다는 뜻이거든요. 받들고 봉사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호 이것을 발전시키는데 봉사해라. 그리고 제 이런 두 자를 따가지고 이런 글귀를 만들어서 저한테 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사람이 이거 보입니까? 이건데요. 이 사람이 저한테 대만에서 준 게 이건데, 이걸 제가 여기에 마지막 슬라이드에 올려봤습니다. 제 이름이 흥봉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 보호에 열심히 일해라 하는 그런 채찍질로 알고 제가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의견을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